최승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CBS 아침 뉴스 최승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한 1,600조 원 규모의 감세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내년부터 미국의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더 낮아집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을 위해 전 당원 투표 승부수를 띄웠지만 당내 반발이 강해 통합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또다시 해킹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취업 청탁에 이어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수억 원대 그림을 강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수촌 점검과 KTX 개통을 비롯한 겨울축제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출근길 전국 곳곳이 영하권이지만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0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누구나 스마트 오피스를 누린다. 최적의 설계, 디자인, IoT 혜택. 4차 산업시대 융복합 사무가구. 대한민국 사무가구의 미래. 향후 10년간 1,600조 원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번 감세안이 확정되면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로 우리나라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무려 14%포인트나 대폭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감세 법안이 오늘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끝나면 미국은 31년 만에 최대 폭의 세금 감면이 실행됩니다. 법인세뿐 아니라 해외 자금을 본국으로 가져올 때 부과하는 송환세도 35%에서 14.5%로 절반 이상 낮췄습니다. 반면 상속세 공제 금액은 2배로 늘어났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도 39.6%에서 37%로 깎였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 1,600조 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예상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상당수는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초청해 자신의 첫 입법 승리를 축하하는 행사를 열고 자신이 추진한 역사상 최대 감세로 기업들이 더 이상 미국을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업들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에 머물 것이며 자금을 미국에 쏟아부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감세안 통과로 대기업의 경우 미국에서는 법인세율이 21%로 우리나라의 25%보다 세율이 더 낮아지는 역전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의 감세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임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어서 감세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미국을 넘어 우리나라까지 번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추진하면서 정계 개편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심상치 않고 바른정당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실제 통합을 이루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 대표직을 걸고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안 대표는 지난 18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만나 통합에 대해 교감을 이룬 뒤 이처럼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중도 세력 통합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안 대표의 의지가 강하지만 앞길은 험난합니다. 호남 의원들은 안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입니다. 이 반의회주의자의 태도에 분개한 의원들이 당대표의 불신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안철수 대표는 오늘 이 순간 대표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당원 투표에서는 안 대표가 유리하지만 통합을 위해서는 정식 전당대회를 치러야 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상대인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의 길을 열어놓으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어렵사리 통합을 한다고 해도
보수 재건의 방점이 찍힌 바른정당과 이념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도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가시밭길이 예고되지만 안 대표는 오늘 오후 당무위원회에서 전당원 투표를 통과시키고 이달 안으로 투표를 완료하는 등 거침없이 직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연말 연초 정치 지형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또다시 해킹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으로 파산한 데 이어 빗썸에서 또 한 번 해킹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홍영선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10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본인 계정에서 비트코인이 무단 인출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객센터에 해킹 의심 신고를 하니 상담원은 계좌 출금을 막겠지만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빗썸에선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인터넷 주소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A씨입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지금 거래소가 이 세상에 이렇게 무방비인가 싶을 정도로 분명히 비슷한 유형의 해킹 피해가 7월 달에도 있었어요. 빗썸 측은 해킹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초동 조치로 출금 금지를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게 한 뒤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한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절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부인과 상담사입니다. 지금 경찰서에 신고하라고만 하고 아무 대처를 하지 않았잖아요. 현재 회원님 상황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조사 필요하다고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전달이 되었는데 어떤 답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절차상 저희도 이걸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빗썸은 지난 6월에도 해킹으로 회원 정보 3만 건, 고객 계정 4,981개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정부까지 나서서 빗썸을 포함한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다며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해킹의 징후 등을 포함한 부분을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빗썸을 포함한 13곳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의료재단을 상대로 수년간 측근들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보도를 어제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해당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수억 원대 그림 강매까지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전성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참여원 의료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취업 청탁 말고도 그림 강매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김옥희 전 참여원 의료재단 이사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신 구청장이 선거운동원 A씨를 통해 고가의 그림 구매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2013년 11월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전시장으로 부르더니 한 점당 1억 원짜리 그림 5점을 사라고 요구했고 곧바로 신 구청장이 나타나 30분간 머물고 갔다는 겁니다. 역삼동 스타타워에서 그림 전시회를 했어요. 갑자기 그 구청장 선거운동원이 나를 빨랑 오라 해서 제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정신없이 가니까 갑자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 구청장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 30분을 앉아서 막 떡도 먹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전 이사장은 이 선거운동원이 아예 노골적으로 그림 구매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점에 1억 정도 해요. 한 5개 정도를 병원에 걸어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선거운동원이 하는 거죠. 하지만 김 전 이사장은 거듭된 그림 구매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 선거운동원이 내가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말이 뭐였냐면 강남구청장이 머리도 식힐 겸 이렇게 그림 좀 보고 마음 좀 쉬라고 부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를 보내더라고요. 신 구청장 측은 그러나 그림 강매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CBS 뉴스 전성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내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국면 전환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이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북한을 향한 초강경 발언이 잇따르면서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때까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으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승부수를 던진 것은 꼭 올림픽 때문만은 아닙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올림픽에 참여하면 위기의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면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 여론도 변수입니다. 미국은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전 세계 병원, 은행, 기업망을 마비시킨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초강경 대북 발언도 잇따릅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핵보유국 인정을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합니다. 미국 내 북한 불신이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런 조건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통일연구원 정구현 박사입니다. 트럼프 개인의 이제 의지이기도 하고 트럼프 주위에 이제 NSC에 있는 모든 인물들의 이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VID를 이제 낮춰서까지 협상을 할 의지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북미 간에 아무런 접점이 없기에 평창이라는 기회의 창을 통해 내년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져도 성과는 불투명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기세를 잡기 위해 여론 악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수준의 체제 안전 보장 등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가정보원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권 역대 청와대 비서실장 5명 중 4번째 검찰 수사 대상자가 됐습니다. 장관순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산부는 내일 오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을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꽂힌 30여억 원, 그리고 정무수석들에게 건너간 수천만 원씩의 돈과는 다른 국정원 자금 경로가 새로 드러난 겁니다. 박근혜 정권 4번째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 전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재직했습니다. 이번 피의자 조사로 이 전 실장도 전임자들의 전처를 밝게 됐습니다. 역대 5명의 박근혜 정권 청와대 비서실장 중 마지막 한광옥 실장만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고 무사한 상태입니다. 허태열 초대 비서실장은 성완종 리스트에 7억 원 수수자로 적시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형사 재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춘 2대 비서실장은 무능하게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심 선고를 기다리며 수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병기 3대 비서실장은 국정원장 재직 때 박 전 대통령에게 8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비서실장 한두 명이 처벌된 경우는 있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를 압도하는 신기록을 헌정사에 남겼습니다. CBS 뉴스 장관순입니다. 불법 파견을 저지른 파리바게뜨에 정부가 과태료까지 고지했지만 사측은 직접 고용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노사 대화에서 조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세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어제 고지한 1차 과태료 162억여 원은 본사 직접 고용을 선택한 제빵기사 해당 분입니다. 노동부는 합작사 간접 고용을 선택한 제빵기사 가운데 다시 직접 고용으로 입장을 바꾼 경우를 확인해 다음 달 추가로 과태료를 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파리바게뜨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과태료 부과 문제는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 지시를 취소해달란 소송을 제기했고 노동부도 그동안 저질러진 불법 파견을 처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마친 뒤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사태는 법적 다툼 속에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직접 고용을 선택한 기사들은 협력업체에 불법 파견된 불안정한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최악의 경우 본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노사정 모두 파리바게뜨 본사와 노조 간 대화에서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할 물꼬가 트일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입니다. 임종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입니다. 기사님들도 혼란스럽고 계속 소송을 가면 갈수록 변호사 비용이 또 나가는 거잖아요. 또 가맹점주들도 매출이 떨어질까 불안해하시고 하니까 대화를 통해서 하루빨리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과연 파리바게뜨 노사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법적 다툼 대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구촌 겨울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수촌이 준공되고 KTX가 개통되는 가운데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평창의 상황을 송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창. 6년 전 남아공 덕안에 울려 퍼진 평창. 세 번째 도전 만에 성사된 동계올림픽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창 대회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겨울 축제를 위한 준비는 사실상 모두 끝났습니다. 13개의 경기장과 선수촌은 완공돼 개막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강릉을 2시간 만에 이어줄 고속철도는 22일 정식 개통됩니다. 여형구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평창 선수촌이 완료됨으로 해서 올림픽 시설은 사실상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대회가 가까워짐에 따라 올림픽 입장권 판매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남자 싱글 피겨가 83%로 가장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판매율도 60%를 넘어섰습니다. 조직위는 내년 1월이면 입장권이 매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참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북한이 참여하더라도 참여를 확약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그런 계획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평창을 달굴 역사적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대성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스위스 로잔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인으로 참가하는 러시아 선수들의 경기복, 장비 등에 관한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IOC는 러시아 선수들이 착용하는 경기복 등에 러시아 국기를 상징하는 적색, 백색, 청색 등 3색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야생조류 분변에 이어 전남 영암의 유경오리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H5형 AI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암 농장 역시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오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 40분까지 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에서는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검증과 함께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년째 표류하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롯데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와 서울시는 최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인근 상암 복합쇼핑몰 부지의 3개 필지 가운데 한 곳을 사무실 등 비상업시설로 짓는 방안에 구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시민 2명이 서울시로부터 거액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은닉재산 제보센터에 3억 1천만 원의 세금 체납자를 신고한 A씨에게 2,300만 원을, 1억 3천만 원의 체납자를 신고한 B씨에게 1,400만 원을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남성의 유급 출산 휴가가 현행 3일에서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여성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 목표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 반도 북부의 공항에 순위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이른바 IS 소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공격으로 공항 당국 관계자 3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네, 눈구름은 물러갔지만 어제 밤까지 내린 눈이 얼어서 현재 미끄러운 곳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하권이지만 어제보다는 3, 4도 이상 기온이 높은 모습인데요. 서울 현재 영하 5.3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평년 기온 수준을 되찾겠는데요. 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낮 기온이 영상 4도, 대전 6도, 광주 7도, 강릉과 대구 8도, 부산은 10도까지 예상됩니다.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에는 충청과 호남 지방을 비롯해 곳곳으로 안개가 짙은 곳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동해안 지역에는 현재 건조특보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모레 토요일에는 늦은 밤부터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남 해안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탄절 이브인 24일 오전에는 전국적으로도 비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5.3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승진의 아침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황명문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신문을 보면은 5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 사진이 일제히 실려 있습니다. 손님 맞이 준비로 굉장히 분주하다면서요? 네, 내년 2월 9일부터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50일을 앞두고 손님맞이 준비에 분주한 평창과 강릉 경기장 사진들이 신문에 일제히 실렸는데요. 성화봉송 50일째 진천 선수촌의 성공을 기원하는 성화도 입성을 했습니다. 서울과 강릉을 잇는 고속철도 KTX도 시험 운전을 마치고 내일부터 정식 개통될 예정인데 한반도의 위기 속에서 평창으로 한반도 평화의 문이 열기를 기원을 합니다. 네, 평창이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이 왜 치솟고 있는지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실업률이 지난 2000년 4.4%에서 지난해 3.7%로 하락을 했는데도 유독 청년 실업률말은 8%에서 10%로 치솟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역량은 비슷한데 이들이 찾는 사무직과 생산직 등 중간 수준의 일자리는 기술 혁신으로 빠르게 줄어들면서 넘치는 대졸자, 줄어드는 사무직 경쟁이 청년 실업의 원인이라는 진단입니다. 2013년 이후 대졸 실업률이 급상승했는데 서비스 판매직 등 저숙련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숙련 일자리는 줄면서 일자리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더 큰 문제는 낙인 효과인데요. 청년기에 실업을 경험한 사람이 평생 동안 임금에서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4년간 실업을 하면 평생 소득의 38%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 피해 규모가 특검 수사 결과보다 훨씬 많습니다.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민간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중간조사 결과를 신문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검열과 지원 배제 등을 당한 블랙리스트 명단 11,000건 가운데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 명단이 1,300여 건, 피해 건수는 2,670건에 달했는데 이는 앞서 감사원 감사와 특별 수사 결과보다 6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네. 출판계에서는 지원 적격을 받은 이기호, 장강명 씨의 소설이 문체부 지시로 부적격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처럼 광범위한 사찰과 검열이 확인되면서 블랙리스트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문체부와 산하기관 또 국가정보원 등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적극 나서서 지원을 배제한 구체적인 정황들도 추가로 밝혀졌는데 심사표와 회의록 조작 또 있던 사업 없애기 등 깨알 같은 수법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같은 블랙리스트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 밖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제주 앞바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이 연평균 3mm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 관측 보고서인데요. 제주 앞바다 상승폭이 가장 커서 연평균 6.16mm 높아졌는데 지난 28년 동안에 해수면이 약 17.3cm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상승폭은 전 세계 평균 상승폭 2mm에 비해서 높은 것인데 이런 추세로 해수면이 계속 오르면 태풍과 해일이 발생할 때 침수 피해가 커지는 등 재앙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상승폭이 큰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도 연안과
동해안 등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대만 난류의 확대가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황명문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영 씨. 네, 어제 눈 때문에 비행기 지연도 많았는데요. 오늘은 안개가 말썽입니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으로 안개가 자욱하고요. 오전 6시 때보다 오히려 더 짙어진 상황인데요. 비행기가 못 뜨고 있습니다. 오전 6시 5분 첫 비행기부터 지금까지 단 한 대의 비행기도 이륙을 못한 상태고 안개가 거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운항이 재개되더라도 오전에는 줄줄이 지연 운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울산, 부산 등 항공사별로 일부 비행기들은 오랜 지연으로 아예 운항이 취소된 운항편도 있고요. 현재 광주와 무안공항에도 안개로 인해서 저시청 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인천공항에도 옅은 안개가 껴있긴 합니다만 비행기 이착륙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어제 지연됐던 연결편들로 인해서 오전에 일부 지연되는 비행기들이 있으니까 도착 시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정보였습니다. 제주항공에서 보내드린 공항 소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권이 여론의 주목을 받은 대표적인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당 통합 갈등, 다른 하나는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자유한국당 복당입니다. 청와대의 모든 이슈 선점을 뺏긴 야권이 가깝게는 내년 지방선거, 길게는 대선을 향해 움직이는 것 말고는 별로 보여줄 게 없다는 것이 지금 야당이 처한 현실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권민철, 홍영선, 김명지 기자, 기술 최동철, 진행의 최승진이었습니다. CBS. 주말인데 뭘 먹지? 아, 밥은 요리다가 있지? 맛집에서 먹던 맛 그대로 간편하게 하림 밥은 요리다. 자, 골라들 보세요. 여보, 난 춘천식 닭갈비 볶음밥. 엄마, 난 안동식 찜닭 볶음밥. 하림이 만들면 밥도 요리가 된다. 밥은 요리다. 우리 몸을 깨끗게 가볍게 하는 양파. 생김새가 위장을 닮은 양배추. 옥반식품의 양파즙, 양배추즙, 헛개즙에는 첨가물이 없습니다. 활기찬 하루 옥반식품과 함께하세요.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 1577-3150. 초등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가 기본입니다. 서연이 엄마, 서연이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한대요? 우리 민준이도 서연이 밥만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모르셨어요? 초등학교 공부는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서연 엄마 비결이 뭐예요? 홈런 하세요. 아이스크림 홈런이요. 아이스크림 홈런. 당신의 집에 품격을 더한 명품 건축 박람회 하우징 브랜드 페어. 차세대 주거 문화부터 고품격 건축 자재까지 대한민국 명품 건축 박람회 2018 하우징 브랜드 페어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하우징 브랜드 페어. 안녕하세요. CBS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요즘 취업시장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화두인데요.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편견 없는 채용을 말합니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거쳐 우수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블라인드 채용은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겁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온 열정적인 청년들에게 모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실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여신 최희입니다. 스포츠에서는 개개인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산업 현장은 어떨까요? 생산성 향상만큼 일터의 안전이 중요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원하청의 팀워크, 공생협력이 필요하죠. 원청이 빨리빨리만 강조하며 하청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면 하청은 사고 위험까지 떠안게 된답니다. 원청과 하청이 함께할 때 안전이 완전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우리 모두 안전의 신이 되어보자고요.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게스트 홍진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철 씨. 혹시 서민금융지원제도라고 아세요? 아하! 세망월시 햇살론, 미소금융, 박고드림론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그렇죠. 신용과 소득이 낮아도 생계비와 사업자금 지원은 물론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바꿔드리고 빚 갚기 어려울 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절차도 도와드리고
또 하나 불법 사금융과 불법 대법 신고는 국번 없이 1332.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도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32. 이 캠페인은 새희망 힐링펀드에서 지원하며 금융감독원이 함께합니다. 이 아름다운 당신과의 순간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서울 목동에서 경기 김포까지 평소 차로 30분이던 거리가 4시간이 걸렸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퇴근길 얘긴데요. 전국 곳곳이 눈 때문에 교통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도 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 눈이 더 온 곳도 있고요. 또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지금 빙판을 이룬 곳이 꽤 많습니다. 보행자분들도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움직이셔야겠습니다. 그런데요, 빙판이야 해 뜨고 기온 오르면 녹는다지만 좀처럼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곳, 바로 국민의당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걸고 통합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하자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는데 반대파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오늘 바른정당에서도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죠. 과연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을 녹여내고 새정치로 가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미국 31년 만에 최대 감세입니다. 미국의 세제 개편안 오늘 의회까지 통과를 한 거죠? 네. 최대 규모 법인세 감세가 그 핵심 내용인데요. 예.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이 21%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감세 조치예요? 이게 31년 만이라고 하네요.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이고, 근데 그 감세 효과가 향후 10년간 우리 돈으로 치면은 1,630조 규모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혜택은 기업과 부유층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가장 큰 승자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네요. 특히 오바마 케어 정책을 폐기하려다가 실패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도 법인세 감세안을 상원, 하원에서 모두 통과시키면서 입법 승리도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의 흐름하고는 좀 반대 흐름인 건데 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적용받는 법인세율을 보면요, 이제 미국이 21%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가 25%거든요. 역전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법인세가 역전되는 거죠. 기업의 유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이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또 미국의 법인세 감세는 아무래도 세계적인 감세 경쟁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기업과 당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감세 정책에 이제 미국이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 다른 나라 경제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겠네요. 네. 예. 다음 포인트 보죠. 네, 폭발 직전의 국민의당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바로 승부수를 던질지 몰랐어요. 어제 송기석 의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못 느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어제 안철수 대표의 제안대로 오늘 결국 국민의당이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당원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당무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당무위원회가 70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통과가 되면요, 온라인 또 ARS 투표를 거쳐서 올해 안에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는 결사 반대 기류가 강하거든요. 당무위 통과를 아직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오늘 손학규 고문이 미국에서 귀국을 했는데 통합파, 반대파 모두 손 고문이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손 고문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바른정당 역시 오늘 의원총회에서 통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야권발 정계 개편 오늘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당원이 찬반 통합 투표를 한다고 해서 바로 통합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당대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오프라인 전당대회. 근데 오프라인 전당대회는 또 이상돈 의원이 의장이기도 하고 해서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해서 바로 통합 이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나오면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지금 반대파에서는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정동영 의원이 인터뷰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짧게 한 포인트 더 볼 수 있을까요? 3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예. 사건의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나옵니까?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이 예정된 건데요.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5년 1월에 미국에서 출발하려던 여객기 안에서 사무장 그리고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로를 변경하게 했다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그렇죠. 1심은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2심은 집행유예로 석방을 시켰거든요. 예. 오늘 대법원이 조 전 부사장에게 어떤 책임을 지울지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비겁한 경우가 어디가 있어 이거. 끌고라도 와야지. 아니 끌고라도 오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안철수 대표 끌고라도 와야지라고 유성엽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권은희 의원이 끌고라도 와야지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의원총회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주 어제 험악했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 의원총회 직전에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이죠. 나 대표직 걸겠다. 대표직을 걸고 전당원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하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선 거취를 밝혀라. 이렇게 사실상의 결별 선언도 했죠. 직후에 의원총회가 열린 겁니다. 안 대표는 오지 않았고 그야말로 아수라장 의원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철수 대표로부터 거취를 밝히라고 지목받은 의원 중에 한 분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연결을 해보죠. 정동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어제 안 대표 기자회견 여는 건 아셨어요? 알기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런 걸 기습이라고 하는 건가요? 전혀 모르셨어요. 그럼 좀 많이 놀라셨겠네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직후에 의원총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후가 아니라요. 의원총회 직전에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거죠. 의원총회가 직후가 아니라 기자회견이 직전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총회는 그 전날 예고가 된 거죠. 오전 10시에 오라고 해서는 지역에 있다가 그 전날 그제 저녁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10시가 또 오후 2시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고. 안 대표가 어제 제안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전 당원에게 통합 찬반 뜻을 물어보자. 그 뜻을 가지고 통합을 할지 말지 결정하자는 건데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 이거 못 받는 걸로 결론 완전히 내신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전 당원 투표 보이콧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왜 안 되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유신 독재 시절에 독재자 박정희가 유신헌법 찬반을 묻는 국민 투표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었습니다. 국민 투표에서 반대가 많으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신 독재의 정당화 수단으로 삼았는데요. 이 전당원 투표, 전 당원 주권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당원 투표에서 이 본질을 묻는 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뿌리가 다른 바른정당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 일부와 합치겠다는 보수 야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통합이냐 아니냐, 통합 반대입니까? 통합 찬성입니까? 통합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으면 통합이 많죠, 당연히. 많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또 다른 동원 수단으로 그래서 이건 역시 안철수 정치의 불통 정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당 정치라는 게 의회 정치고 의회 정치는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정당사에서요. 수많은 정당들의 이합 집산이 있었지만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밀어붙인 그런 일방 합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그렇죠. 근데 지금 정 의원님
지금 상황은 이건 뽑기권이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시면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 찬반 투표를 예로 드셨어요? 예, 그럼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하는 이 행동들이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이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 독재를 연상케 한다? 골목 독재죠. 그러니까 이 당이 내 당이다, 안철수 당이다라는 것이 있고, 본인은 지금 지난 넉 달 동안 한 일이 오로지 합당하겠다고 하는 분란과 분열밖에 없었어요. 이 소중한 시간 동안에 안 대표가 한 일.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그동안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 가운데 치명적인 것은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앞에서는 통합은 없다. 통합은 안 한다. 통합은 접었다. 예. 그리고 뒤에 가서 딴짓하고 5분 단위로 말이 바뀐다. 5분 아니 통합을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최근에 언제 들으셨어요? 안 대표가 그 말하는 걸. 제 앞에서도요. 또 제 눈을 보면서 통합은 아니고요. 선거 연대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서 둘이 만났을 때입니다. 언제쯤 둘이 만나서 그런 말씀을 눈을 보면서 하셨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한두 달쯤 되죠. 한두 달만.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만나서는 정작 통합은 없다. 통합은 안 한다. 선거 연대라도 해야. 아니 의원총회에서 한 달 전에 끝장 토론이라는 데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3분지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통합은 아니고 정책 연대. 예, 말이 자꾸 왔다 갔다 바뀐다. 믿을 수가 그래서 없다. 이런 신뢰 상실. 그래서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이제 지도력이 이제 추락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어제부로 식물 대표가 됐고 압도적으로 정치적 불신임을 당한 상태라고 봅니다. 전당원 투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전당원 투표 보이콧 운동까지 하겠다와 더불어서 어제 의총에서 나온 결의안을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찬반 투표 후에 내 대표직 걸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만둬라 이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아니 의원들 앞에 나설 자신도 없는 당대표가 됐잖아요. 왜 의총에 못 나오겠습니까? 본인이 캥기기 때문이에요. 왜 캥길까요? 캥겨서 거짓말 때문입니다. 거짓말한 게. 하지 못하거든요. 의원들한테 설득하려면 내가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했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전에 지난번 끝장 토론 때도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했는데 또 다른 거짓말로 피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정 의원님 지금 이 두 측이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 같아요.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서로 당신들이 나가십시오. 아니다. 당신들이 나가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찬반 투표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어느 쪽이든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종점이 많이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박주선 부의장이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DJ 대통령이 전에 정계 복귀를 한 뒤에 이기택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 이제 상임고문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결국은 그 안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 경쟁을 포기하고 지지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새정치국회를 창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가 다른 바른당 또 자유한국당 일부와 같이 하고 싶으면 그래서 보수 야당을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해라. 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해라 하고 싶으면. 호남 의원들이 나가라 이렇게 어제 안철수 대표는 여기 이 뜻에 안 맞는 분들이 좀 거치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동영, 박지원, 천정배 이런 분들 나가십시오라는 말을 사실상 한 거거든요. 거치는 이제 본인이 정하면 사실 그것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죠. 본인이 나가서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합당을 위해서는 정당법과 선관위의 합당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정당사에서요. 사전 동의 없이 사전에 합의 없이 일방통행으로 전당대회를 한 경우가 거의 없고 일방통행 전당대회를 항상 우리 역사에 불행한 5점을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지금 전화가요. 지금 인터뷰를 하는 중에 너무 음질이 안 좋아져서 지금 청취자들이 듣기가 조금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뜻은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취 정리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씀 지금 하신 거고 원하면 나가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안 대표가 원하면 나가서 통합해라 지금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짧게 30초만 이 질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손학규 상임고문이 옵니다.
손학규 상임고문이 통합 쪽에 힘을 실어줄 거란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학규 고문은 늘 개헌이 자신의 정치적 마지막 소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헌. 공화국을 열자고 했습니다. 예. 지금 통합 분란, 합당 분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 엄동설한 춥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국민의 삶을 집중할 때가 안철수 대표가 해야 할 일이고 합당 분란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헌법 질서 개혁이라는 큰 가치에 유승민 대표 개헌 연대를 하는 것이 할 일이지 또 손학규 고문이 귀국하면 같이 개헌에 힘을 실어달라 해야 흔쾌히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당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철수 대표에게 다른 정치인은 도구가 아니면 적이다. 도구가 아니면 적이다. 손 대표가 안 대표의 도구가 될 일이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쪽에 힘 실어줄 리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치는 동지화하는 건데요. 예. 안철수 대표에게 과연 동지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네요. 정동영 의원님 손학규 상임고문하고 혹시 만날 계획 있으세요? 그러면 접촉하시겠습니까? 늘 연락도 하고 만났었죠. 아, 의사 확인하셨어요? 그럼 통합 쪽 아니라는 의사? 늘 그분은 통합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통합은 정체성과 뿌리가 다른 그런 통합에 저는 찬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계시다 이쪽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다시 또 이 보수 야당을 건설하겠다고 나간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통합 반대파 쪽을 이끌고 있죠. 정동영 의원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전화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국민의당 상태 같아요. 전화 음질이. 뭔가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막 전파가 방해가 되고 대화 이어가기 힘든 소통이 안 되는 지금 당 상황. 어제 우리가 송기석 의원, 안철수 대표 측 인터뷰는 했지 않습니까? 네네. 하고 나서 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결정한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11시 15분에 했거든요. 11시도 아니고 11시 15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기자회견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배정받는 것 때문에 11시 15분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런 거 저희가 송기석 의원한테 어제 전화했어요. 아니 7시 반에 인터뷰하시면서 그 뒤에 안철수 대표 기자회견 얘기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모른 척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정말 몰랐대요. 송기석 의원도. 네, 맞습니다. 대표 비서실장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 그 정도 긴급.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호남계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이 뭐 전당원 투표든 아니면은 통합 문제든 이걸 반기를 들 것 같으니까 미리 안철수 대표가 선수를 치고 나온 거죠. 아주 기습적으로 결정이 됐던 것만은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국민의당 상황. 행간 가죠. 행간 뭐가 좋으셨어요? 어제 검찰이 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7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금감원 등 공공기관 6곳의 채용비리를 집중 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0명을 기소를 했는데요. 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결과 발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이거 뉴스 꼼꼼히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정말 별의별 수법이 다 있구나.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한마디로 비리백화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강원랜드 사례는 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그러시죠. 금융감독기관인 금감원에서도 채용비리가 있었습니다. 이 신입사원 공채 때 은행장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채용하려고 채용 예정 인원을 늘리기도 하고 면접 점수도 조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저희 인터뷰했잖아요. 했었죠. 이 피해자하고. 그때 세평이라고 하는 희한한 뭔가 기준이 채용 기준을 넣어가지고 세간의 평가, 신입사원 입사인데. 그리고 한국서부발전은 사장 공채 때 내정자 합격을 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일도 있었고요. 대한석탄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여성 지원자만 차별을 시켰습니다. 이 청년 인턴이나 사원 채용할 때 여성 지원자에게 낮은 점수를 줘서 일부러 탈락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국제대학교에서는 조교수를 임명할 때
4천만 원을 준 지원자를 추가로 또 합격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니 네. 기막힙니다. 자, 검찰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결과 발표, 이 뉴스의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신의 직장도 3가지면 합격이었다입니다. 신의 직장이라는 공공기관도 3가지면 합격. 3가지가 네. 뭡니까? 백, 연줄, 돈. 아우 식상해요. 너무 식상하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렇습니까? 그 식상한 게 아직도 이렇게 잘 먹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랜드 보십시오. 이 강원도 지역에서 방귀 좀 낀다는 인사들이 다 청탁 넣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청탁 많이 넣고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곳이 바로 가장 센 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또 연줄만 했으면 무사 통과했는데요. 금감원 채용 때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아들이 특혜 채용이 됐는데 예. 청탁을 넣은 사람이 누구냐?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행장 청탁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취업시킨 사람 네. 이 부행장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서로 상부상조했겠죠. 그들만의 촘촘한 인맥이 계속 작동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요. 마지막은 돈인데요.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흔히 사립학교 법인에서 돈 받고 교수나 교사 채용하는 걸 나무 심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나무 심고 들어갔다? 네네. 나 학교에 나무 심었다? 네. 한국국제대학교 외에도 특수학교인 경북 영광학교에서도 비리가 들어갔는데요. 예. 이 교장이 신입교사 채용할 때 5명으로부터 무려 1억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이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게 오히려 저는 더 충격이었는데요. 뭐 육아로 업무 단절이 발생한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 출산율 저하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그렇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백, 연줄, 돈이면 다 되더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깃털만 폴폴 날렸다입니다. 깃털 얘기 나오면 몸통 깃털 이 얘기예요? 네. 오리 잡았는데 나중에 다 잡고 보니까 몸통은 어디로 가고 깃털만 막 뽑혀 있어요. 지금 강원랜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딱 그런 격입니다. 이 권성동, 한성교, 김기선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 7명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염동열 의원만 27일 소환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계획은 없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은 소환 조사 자체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어허. 염의한 보좌관이 29명을 추가로 합격시키도록 강요했다. 이런 혐의가 지금 무겁다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요. 예. 권성동 의원은 11명의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1명은 안 되고 11명은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대표로 제일 많이 청탁한 한 사람만 데려다가 소환 조사하고 끝내겠다는 거. 뭐 그런 그러지 건가요? 않아도 검찰 수사 부실 논란 끝에 작년 9월에 재수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몸통은 없고 깃털만 날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털끝 하나 못 건드린 곳도 있다입니다. 몸통, 깃털도 아니고 털끝도 못 건드렸다? 네. 어디요? 민간기업 채용 비리입니다. 아하. 뭐 공공기관은 그나마 감사원 감사도 있고 검찰 수사까지 봤는데 민간기업에서는 채용 비리 없었을까요?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예. 다 직감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기업 채용 비리도 철저히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예. 내부 고발이 없는 한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빈부격차가 커지는데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게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취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것조차도 돈, 백, 연줄이 잡아한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가다간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신분 상승까지 바라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취직하려고 하는 그 애끓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런 비리들을 맞습니다.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 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당신을 여행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 투어. 기분 좋은 컴퓨터 위더스 컴퓨터. 가깝고 빠르게 전후 500개
함께 대리점 믿음이 중요해 두 번을 보증해 대리점 함께해 기분 좋은 컴퓨터? 위더스 컴퓨터 컴퓨터는 위더스 컴퓨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노동조합에 노크하세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노동조합에 노크하시면 달라진 삶이 열린답니다. 함께 열어보실래요? 내 삶을 바꾸는 노동조합. 1577-2260 민주노총. 발효 홍삼. 좋은 건 다 아시죠? 이제 홍삼도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사포닌을 분해 흡수율을 높인 발효 홍삼 K로 잘 받겠습니다. 우리 몸에 잘 받겠습니다. 누구나 홍삼을 홍삼답게. 발효 홍삼 K. 야쿠르트. 얼굴보단 등을 보여주는 시간이 더 많았던 아버지와 나. 홋카이도 한 호텔에 내리는 끝없는 눈앞에선 서로에게 쌓인 미움도 후회도 하잘 것 없었다. 호텔을 예약하다, 감동을 예약하다. 소통은 편해지는데 왜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마음이 통하는 세상을 꿈꿔온 조아름 씨. 그 꿈이 손편지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고 믿어요. 아름 씨의 꿈이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듭니다. 기프트카가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철의 뜨거운 열기와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이 세상을 뜨겁게 달굽니다. 평창 그 뜨거운 열기 속에 포스코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더 넓게 Unlimit the limit.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공식 파트너 포스코. 청취자 김주환님, 아직도 여전히 변함없이 꾸준히 누가 뭐래도 백 연줄 돈입니까? 하셨는데요. 문자 읽으면서 힘 빠지네요. 입으로 갑니다. CBS. 반도이브라 맘스 카페 나와 있는 김윤욱입니다. 보라는 학원 갔어? 별동학습관 갔지. 신랑은? 안방 소재에서 나오질 않아. 자기만의 공간이 너무 좋은가 봐. 보라 엄마 좋겠네. 그럼 유보라로 이사 오고 우리 가족 대만족이야. 살수록 기분 좋은지 2018년에도 반도이브라의 고객사랑은 계속됩니다. 반도건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지인입니다. 속담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 작은 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산업 현장에서 꼭 명심해야 할 말이 아닐까요? 화학 공장의 화재 폭발 사고는 지역 주민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한데요. 첫째, 정부는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둘째, 사업주는 전문 교육, 사전 점검과 대응 훈련을 철저히. 셋째, 근로자는 안전 수칙을 꼼꼼히 준수하는, 이것이 바로 정부와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 삼박자가 아닐까요?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고국을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하나 함께였지. 한민족만의 슬기와 향기를 널리 전하며 세계 곳곳 어디서나 한국의 이름을 드높이 빛내리. 우린 하나 흩어져도 언제나 함께 있는 세계 속에 글로벌 코리아. 재외 동포재단.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이영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9일 시작됩니다. 국경과 인종을 넘어 하나 되는 평창. 꿈, 열정, 새로운 희망.
함께해요. 평창.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2월 9일부터 17일간,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10일간 개최됩니다.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과연 북한 대표팀이 평창올림픽에 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강원도 남북교류팀이요, 중국에 가서 북한 체육계 인사들을 조용히 만났답니다. 이 비공개로 갔던 건데 저희 취재진이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군요. 오늘 새벽에 그 팀이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에 귀국한 그 강원도 대표팀, 잠시 후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오늘의 코너죠. 탐정 손수호에서는 지금 전국의 고준이양 실종 사건으로 마음이 무거운데요. 영화 그놈 목소리의 모티브가 됐던 실제 사건, 9살 이형호 군 납치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26년째 미제 사건입니다. 탐정의 시선으로 더듬어 보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반가운 목소리 G.O.D 김태우 씨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 이틀 남았나요? 나흘 남았나요? 예, 캐롤 앨범을 들고 김태우 씨가 찾아왔네요. 만나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가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업무 시간 집중 우리 모두 정시 퇴근 똑똑하게 일하고 후딱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의 워라벨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더러워진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LG의 수처리 솔루션이 물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옳은 미래 LG. 좋은 약은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주제약은 잘 듣습니다. 아픈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아픈 몸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듣는 약을 만들기 위하여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어지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직접 판매 공제조합. 지아씨 굿모닝. 요즘도 변비? 아니요, 굿모닝 S. 굿모닝 S? 네, 변비 치료제 굿모닝 S. 굿모닝 S. 네, 생약으로 만든 한방 변비약 굿모닝 S. 변비엔 굿모닝 S. 수트 잘 만드는 회사의 캐주얼은 다르더라고요. 편안하지만 품격을 잃지 않게, 감각적이지만 가볍지 않게, 어떤 순간에도 돋보이는 파크랜드 비즈니스 캐주얼, 저 조인성이 추천합니다. 수트부터 캐주얼까지 모든 비즈니스에 답하다. 파크랜드. 어느덧 평창 동계올림픽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도 올림픽에 참가하면 참 의미 있겠다, 좋겠다. 우리가 전부터 말은 했습니다만 근래의 한반도 상황을 볼 때 북한의 참가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였죠. 그런데요, 요사이 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났을 때 북한 참여를 위해 노력하자 서로 약속을 했고요. 그제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을 올림픽 끝날 때까지 중단하자고 미국에 제안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죠. 자, 그리고요,
지난 월요일에 강원도 남북교류팀이 중국에 가서 북한의 체육계 인사들과 접촉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워낙 조용히 떠났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조금 전에 귀국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북측 인사를 접촉하고 막 돌아온 분 양기대 광명시장 직접 연결을 해보죠. 양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기대입니다. 예, 중국에서 막 돌아오셨다고요? 네, 새벽 5시경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중국 쿤밍에서 기분 좋은 여운을 안고 시청에 복귀했습니다. 기분 좋게 몇 박 며칠로 다녀오셨습니까? 네, 3박 4일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그 우리 측은 누구 가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님하고 최문순 지사, 저하고 또 김규선 연천 군수님이 같이 갔습니다. 아니 광명시장님은 강원도는 아닌데 어떻게 같이 이 대표팀으로 가셨어요? 저는 이 대회를 주최하는 남북체육교류협회하고도 인연이 있었고 저는 이번에 유라시아 평화철도 문제로 북측에 제안할 것이 있어서 같이 갔습니다. 예, 이번 팀에서 그러니까 대변인격으로 다녀오셨다 제가 그런 말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이제 공식적인 것은 제가 많이 언론에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 안에서만 북한도 평창 올림픽 참가하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건데 이번에는 아주 북한에다가 공식적으로 참가 요청을 하러 가신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많은 그 요청을 했습니다. 참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 참가를 요청하려고 일부러 팀을 꾸려서 간 건데 북한도 우리하고 이 올림픽 얘기를 나누려고 일부러 온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일로 중국에 왔다가 우리가 이제 중국에 와 있다고 하니까 온 김에 만나자 뭐 이렇게 된 건가요? 우리 측 소위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대표단에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으로 대회에 참가 겸 또 우리와 대화를 위해서 온 것으로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가 그 쿤밍에서 있었거든요. 중국 쿤밍에서. 그러면 그때가 좋으니까 거기서 접촉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윤난성 쿤민에서 이제 남북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RA 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번에 좀 체육계 고인사들이 많이 왔는데 문웅 총단장, 또 정남철 부단장, 또 김기혁 사이오 체육단장 등이 5명이나 고위급 인사가 와서 상당히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하러 왔다가 뭐 오다 가다 만나는 식이 아니라 따로 별도의 대화 자리를 갖고 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걸 제안했을 때 흔쾌히 오케이를 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북한도 그런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꼬치꼬치 여쭙냐면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지를 알면서도 흔쾌히 그래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해서 나온 거하고 그냥 뭐 다른 행사 왔다가 오다 가다 마주치면서 그 얘기 한번 대화 나눈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아까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거 이런 것들이 서로 준비된 만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만남. 몇 시간 정도 만나셨어요? 한두 번 만난 건 아니고요. 환영 만찬도 있었고 박식 행사도 있었고 또 그런 사이사이에 비공식 또 비공개 만남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도 했고 또 신뢰도 쌓은 거죠. 그 조금 전에 북한 측 인사 이름을 쭉 대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문홍 단장이라고 하면은 북한 체육계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이 그 4.25 체육회가 있는데 그 체육 원장으로 있는 차관급 인사입니다. 차관급 인사. 아무튼 북한의 대외적인 체육 관련은 이분이 주로 총 단장을 많이 하시고 참고로 좀 얘기를 하면요. 북한 그 4.25 체육위원회의 이종무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또 최용희 위원장하고도 함께 북한 체육계 실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 바로 밑에가 이제 문웅 총단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 나왔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럼 전반적인 분위기 어땠어요? 우선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화기애애하고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그 18일 날 이제 남북한 선수단 환영 만찬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남북의 코치, 감독 이런 분들이 또 서로 손잡고 어깨 동무도 하고 또 특히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또 우리 광명시 또 북한에서 각각의 술을 가져와서
또 화합주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격이 없이 참 멋지게 어울렸어요.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평창에 좀 참가해라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그날 환영 만찬에서 최문순 지사님, 저 또 김규선 전 총무수가 공식적인 그 환영사를 통해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그 의미하고 또 그것을 설명한 뒤에 참가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또 이를 듣는 북한 측 무능 총단장을 포함해서 인사들도 다 뭐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뭐라고요?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이런 겁니다. 그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문제인데 우리 무능 총단장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공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비공개 만남의 워딩까지 직접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만나자는 제안 또 그다음에 절대 어떤 부정적인 언사나 또 뭐 거부감 있는 언행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걸 봐서는 굉장히 저희들은 우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 어느 정도나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오셨습니까? 저는 참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차례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 언행이나 표정이나 모든 걸 통해서 굉장히 의지가 높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의지까지 느끼셨다고요? 예. 이제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개막식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강원도 그 유소년 선발팀하고 북한의 4.25 유소년 팀이 이제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측 인사 중 일부가 한국과 북한 팀에 각각 내기를 걸었어요. 준비를 한 거죠. 무능 총단장 이를 보고 북한 팀에 건 우리 한국 분들에게 다가가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굉장히 그 우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겼는데. 그래서 이 북한의 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도 뭐 걱정 말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걱정 말라 하는 분위기까지 느끼셨다고요? 예. 아유, 지금 너무 장담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과거에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인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걸 느꼈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군민에서 느꼈던 분위기는 참가에 청신호가 있다, 된다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자 출신의 광명시장이시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흐름이랄까요? 판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감을 느끼셨냐는 얘기를 계속 여쭙게 되는데 그럼 80-90% 정도까지도 확신하세요? 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저는 쭉 3박 4일 동안 그분들하고 쭉 여러 차례 만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지금 이 다각도로 뭐 중국을 통해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물밑 접촉을 통해서도 다각도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요청하고 있고 뭔가 좋은 흐름, 변화들이 감지가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얘기한 것처럼 최종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건 거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확약이 나오기까지는. 네, 이것은 아무래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총 결정의 문제인데 그렇게 오래 막 아주 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임박해서 결정한 것보다는 조금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뉘앙스도 많이 느꼈습니다. 좀 당겨져서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 거의 끝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네. 그 정도까지 느끼셨어요? 지금 저 시장님. 네. 뭔가 지금 속 시원하게 언론에다가 다 말씀은 못 하시는 부분 중에 그런 부분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님이 우리 대표단의 단장 격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심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그냥 이 결론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하는 것도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그 정도 하시면 제가 이제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제 느낌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재하는 딱 그거 하나만 남은 듯한 느낌인데요. 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근데 북한이 요즘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우리하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분위기인데 북한에다가 평창올림픽 오라고 이렇게까지 애쓰면서 요청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이번에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온다면 이제 대화의 장에 나서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핵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남북 교류를 이끌어내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통해서 북한이 이제 궁극적으로
행복이 필요 없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게 바로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참가를 해야 평창이 안전하다. 여러분 걱정 말고 와서 즐기십시오라는 신호도 되는 거거든요. 네, 북한의 참여, 중국의 참여. 안전하면 그게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한반도가 안전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라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참여하는 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양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의 공동집행위원장이죠. 최문순 강원지사하고 함께 중국에서 북측 체육계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동계올림픽 참여를 독려하고 왔습니다. 양기대 광명시장이었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탐정 코너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항상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시잖아요. 네. 손 변호사님. 근데 네네. 요즘은 참 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 때문에 힘들 정도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주가 더 그런데요. 예. 신생아가 4명이나 사망한 이대 목동병원 사건. 그렇죠. 또 가수죠. 샤이니의 멤버인 종현 씨의 자살도 이번 주에 얘기는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권영철 선임 기자가 또 하거든요. 이것도 큰 사건이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고준희 양 실종 사건인데요. 전주. 네, 아직까지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간 지 벌써 34일째입니다. 네. 아무 단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단서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요, 5cm 두께의 얼음을 깨면서 저수지 수색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실종 신고 자체가 20일이나 지나서 있었고 목격자도 없고 또 CCTV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복잡한 가정사까지 알려지면서 점점 더 의문을 낳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실종신고 34일 고준희 양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인터뷰로도 다뤘었습니다. 이거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미제 사건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준희 양 사건. 이 미제 사건이 되면 안 될 텐데 참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하면서 아동 미제 사건들이 과거에 뭐가 있었나 떠올려봤어요. 네. 오늘 그중에 한 건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이죠. 바로 이형호 군 유괴 사건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형호 군 유괴 사건. 영화 그놈 목소리 여러분 기억하세요? 설경구 김남주 씨가 주인공했던 이제 그 영화가 사실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범인의 치밀함. 과 또 경찰의 당시 수사상의 실수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건이었죠. 특히나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놓쳐버렸기 때문에 매우 아쉬움이 크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한번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27년 전이었습니다. 1991년이죠.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9살 이형호 군 유괴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이요. 그날 밤부터 이제 이영호 군의 집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현금 7천만 원 등을 요구하는데요. 이 횟수가 무려 60차례였다고 합니다. 60여 차례 협박 전화. 여러분 이 영화 제목이 왜 그놈 목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60여 차례나 전화를 했고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다 녹음이 됐고 그렇죠. 전국에 방송을 탔습니다. 공개 수사를 했으니까 이 목소리 여러분 찾아주십시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또렷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목소리가. 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44일 만에 이영호 군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그때부터 유괴범을 잡기 위해서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들이 적지 않은데 모두 혐의를 벗고 풀려납니다. 결국 장기 미제 사건이 되었고 이미 2006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공소시효 끝났어요. 네, 이제 범인을 찾아도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을 이제 그 바탕으로 한 그 영화 그놈 목소리가 흥행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지만 그 뒤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미제 사건이죠. 못 잡은 거예요. 결국 유괴범. 네. 60번이나 전화를 했고 목소리가 그렇게 또렷하게 녹음이 됐는데도 못 잡은 겁니다. 결정적인 단서 하나도 안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목소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잡지 못했는데요. 예. 잡지 못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바로 그 이유들을 좀 파헤치면서 단서들을 잡아보겠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한 첫 번째 이유 뭡니까? 네, 첫 번째 유괴범이 정말 치밀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케이블에서도 몇 번 방영하는 바람에 한 두어 번 본 것 같아요. 보면서도 야, 저 정도까지 치밀했나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네, 미리 각본을 짜놓은 듯이 매우 정밀하게 움직였는데요. 예, 예. 유괴 3일째에 형우군의 아버지를 김포공항으로 불러냅니다. 그런데 이 형우군 아버지가 운전한 차 뒷좌석에 누가 있는 것 같다. 같이 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깨고 만나지 않습니다. 약속을 했는데도 나왔는데도 만나질 않았어요. 실제로 뒷좌석엔 아무도 없었는데요. 예. 경찰이 트렁크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이걸 마치 알기라도 한 듯 또는 넘겨짚기라도 한 듯 이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요. 예. 또 그날 바로 형우군 집에 전화를 다시 겁니다. 그러면서 서초경찰서 소속 형사다. 네, 그러면서 거기 있는 형사 좀 바꿔주세요. 라고 집에 전화하는데요. 자신이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우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또 떠보는 행동도 한 거죠. 이때 바꿔줬어요? 이때요. 그렇지 않고 가정집에 무슨 형사가 있냐? 라고 둘러대면서 위기를 넘겼지만 범인의 치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리죠. 이런 경우면은 예, 잠깐 기다리세요 하면서 바꿔줄 법도 한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분하게 그래도 대응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또 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한데요. 예. 하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금방 빠른 시간 내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4분 넘기 전에 전화를 항상 끊었고요. 위치 추적되기 전에. 또 은행을 가면서도 CCTV가 없는 곳만 골라서 갔습니다. 게다가 그럼 지문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요.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이제 그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가족들에게 메모로 이제 지시를 했는데 그런 메모 종이나 아니면 은행 계좌 신청서에도 지문이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지문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정말 치밀하게 행동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요. 이 범인이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한 성격일 것으로 이제 짐작을 하는데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흥분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때에도 존댓말을 꼬박꼬박 또 사용할 정도로 감정의 흔들림이 매우 적었다. 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형우군의 부모나 경찰은 당연히 안타까운 마음에 급한 마음에 좀 서둘렀어요. 그런데 반면 범인은요. 짧은 전화통화 후에 잠시 후에 다시 전화하겠다 라면서 끊고 뜸을 들이면서 상황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자, 그 범인의 목소리가 여러분 당시에 그 뉴스에서 참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수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영화에도 이 실제 범인의 목소리가 삽입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 어느 정도나 치밀하고 차분하게 했는가가 범인이 그 목소리에도 잘 드러납니다. 잠깐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그 신체에서 가장 노화가 늦게 오는 곳이 성대랍니다. 목소리랍니다. 혹시 내 주변에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그 범인의 실제 목소리 확인하죠. 누구 데려오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번에 만약 한 번만 더 느끼는 것도 끝장이지 하십시오. 악하게 만들지 마세요. 끊겠습니다. 저 지금 그렇게 흥분한 사람 아닙니다. 관두죠 그럼. 저도 손 떼고 싶습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저를 속이시면 어떡합니까? 저도 괴로우니까요. 보호할 수도 없어요. 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죽기를 바라죠. 도저히 이제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장담은 못해요. 저희도 더 이상 도움을 못하겠습니다. 애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더 이상 저도 장담 못해요. 뭐 이런 얘기들. 네. 톤이 일정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감정에. 네, 감정의 기복이 좀 드러나지 않고요. 일부러 노력을 한 것인지 원래 그런 성격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범인이 굉장히 치밀하고 이렇게 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냉정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검거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수로 그런 기회들을 놓쳤고요. 바로 두 번째 이유, 경찰의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경찰의 실수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유괴 이튿날이었는데요. 범인이 김포공항에서 2차례나 전화를 걸면서 2시간 이상 머물렀습니다. 경찰이 이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항에 연락을 해서 영상을 녹화해달라.
라고 즉 CCTV 녹화 요청을 하지를 않았던 거죠. 지금 같으면 CCTV가 자동으로 다 녹화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주 촘촘히. 근데 그때는 몇 년이라고 그러죠? 91년? 91년입니다. 지금의 그런 환경 또는 기술 수준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결국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아주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실수는 계속되는데요. 범인이 7천만 원 현금을 실은 차량을 번화가에 세워둬라 라고 지시했고요. 7천만 원 차량 저기다가 세워놓고 가세요. 이렇게 주문했어요. 네, 형호 군의 아버지가 가짜 돈을 넣어서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승용차를 세워둡니다. 예. 그리고 근처에 형호 군의 어머니가 숨어 있었는데요. 예. 형호 군의 어머니가 한 남자를 목격합니다. 지하도에서 나오는 한 남자가요. 점퍼를 입은 20, 30대 남성이었는데요. 네. 그 승용차를 둘러보더니 몸을 숨기고 차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 이거를 형호 군의 어머니가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형사들에게 급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이 형사들이 있는 것을 눈치챌까 봐 우려했고 그렇게 우려했던 형사들이 머뭇거렸습니다. 그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 남성이 도망갔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며칠 뒤에요. 다시 이번에는 양화대교 육교 밑에 돈가방을 두고 가라. 라고 지시를 했고 이번에도 역시 현금 10만 원과 나머지는 이제 그 가짜 돈 대신 신문지 같은 것을 넣어서 돈처럼 꾸민 가방을 두고 잠복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형사 12명을 두고 집에 갔는데 잠시 후에 범인이 승용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형사들이 잠복 중인데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짜 돈 뭉치가 든 가방을 가지고 갑니다. 아니 형사 12명이 남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12명을 다 따돌리고 그 가방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황당한 일이죠. 경찰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아니 이게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서 서성대면 범인이 알아챈다. 그래서 잠복해느라고 범인이 접근한 걸 못 봤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가짜 돈 가져간 다음에 가짜 돈 뭉친 거를 범인이 확인했잖아요. 그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나를 희롱하냐 라면서 따졌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60여 차례 협박 전화가 아까 그 목소리가 오고 갔는데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나 희롱하는 겁니까? 가짜 돈 뭉치 갖다 놓고 이후로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고 범인은 못 잡은 겁니다. 지금까지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몇 번 있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살리지 못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 이유. 과학수사의 한계입니다. 과학수사의 한계. 아까 CCTV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외에도요. 이제 그 목소리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지문과 비슷하게 성문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소리의 지문. 그렇습니다. 이 성문 분석을 해서 결과가 같다. 라면은 동일인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게 여기서 성문 분석했어요. 목소리가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혼선이 야기된 거죠. 이게 전화 목소리가 미세하게 다르다.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다. 라고 했던 전문가도 있었고요. 또 몽타주 속의 그런 얼굴형을 보니까 이 목소리와 다르다. 2명 이상이다라고 했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CCTV 아까 얘기 나왔죠. 지금처럼 여러 곳에 CCTV가 있었다고 한다면 찾기가 수월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환경으로서는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오래 추적을 하고 뭐 대규모 인력이 동원됐는데 의심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그쵸? 특히나 형호 군의 친척 중에 목소리가 일치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척 중에? 네. 얼마나 일치요? 99% 이게 성문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성문으로 보면 99%가 일치. 그럼 그 사람 아니에요? 게다가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건 당일에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게 증명되면서 알리바이가 나왔고 풀렸습니다. 용의점이 풀렸는데요. 하지만 공범이 있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당시에 뭐 입장권, 주차권 등등을 보관했다가 이제 증거로 제출했는데 한 달 동안 그런 걸 보관한다? 그게 오히려 의심을 사는 상황인데 일단은 의심을 풀고 결국은 혐의점을 풀고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영호 군 그 시신이 한강 둔치에서 발견됐죠. 네. 발견됐을 때 아이 뱃속에 보리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날 아이가 그 낮에 먹었나 친구 집에인가에서 먹은 밥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 그날 이미 아이를 죽였다는 얘기죠. 그 얘기 들으면서 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끝내 범인도 못 잡고 공소시효 끝나고 참 마무리를 하지만 굉장히 찜찜합니다. 손수호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법전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부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러니까요.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그래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잡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죠. 하지만 범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형어군의 아버지가 여전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인을 만나면 도대체 왜 내 아들을 죽여야만 했는지 묻고 싶다.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 아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범인을 잡아서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겠고요. 또 완전 범죄는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3대 미제 사건의 하나로 꼽히는 이형호 군 유괴 사건. 아직도 범인 못 찾았습니다.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짚어봤습니다. 손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맑은 공기, 더 깨끗한 물, 더 선명한 하늘. 이 놀라운 세상의 시작. 지금 당신의 빈병 반환으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빈병의 수명이 늘어나면 자연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다 쓰고 다시 쓰고 자원 순환으로 열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공소시효를 왜 만든 겁니까? 모든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됩니다. 여진호님, 이훈주님, 또 뭐 정명희님 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문자 주고 계시고요.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예. 전화 얼른 끄세요. 아니,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기가 사과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가 막 지금 들어오면서 레인보우를 킨 것 같아요. 레인보우 얼른 끄세요. 예. 여러분의 문자 소개 중이었어요. 공범이 도대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문자도 꽤 많이 들어오는데 최상감님 외에 많은 분들이 범인이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 혹시 경찰 내부와 어떤 연결이 있었던 건 아닌지도 그 당시에 수사해봤습니까? 0805님. 왜냐하면 너무 범인이 모든 걸 꿰뚫고 있었던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최상감님도 주시고요. 예. 박명세님도 비슷한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그 목소리 성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지금처럼 조금만 더 발전했어도 잡을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데 대해서 울분을 표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윤영보님도 고맙습니다. 권현철 선임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Y뉴스에서도 참 중요한 얘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지금 그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군 사망을 했죠. 오늘 아마 장례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례식 소식을 전하자는 게 아니고 이번 사망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종현군의 사망과 관련된 우리의 문제들 말하자면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강남경찰서에서 구체적인 사망의 방법을 암시하는 도구를 공개를 했습니다. 사건을 처음 공개를 하면서. 도구요? 무슨 도구 말씀하시는 거죠? 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뭘 이용해서 했다 이렇게 했고. 자살의 방법을 소개했다는 거. 두 번째는 종현군의 유서를 일반에 공개했고 언론사들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도 유서를 일반에 공개한 데 대해서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고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왜 문제가 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지금 두 가지 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그중에 두 번째 것 유서 문제를 좀 들여다보죠. 사실은 유서의 전문이 지금 뭐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구분은 좀 해야 될 것이 그 유서가 아침에 공개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샤이니 종현이라는 그 유명인이 도대체 왜 사망했는가? 혹시 이거 뭐 어떤 범인이 따로 있는 범죄는 아닌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유서를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구절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과 달리 전문을 다 공개하고 그것이 그냥 다 떠돌아다니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김현정님 그도 유서 전문 읽어보셨죠?
저도 뭐 봤고요. 그날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중에 이게 속보가 떴어요. 많은 청취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좀 상황 파악해 주십시오 하셔서 저도 이제 파악을 해서 한 두 구절 정도 이게 이제 우울증에 의한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아침에 속보로. 이게 주변의 젊은 기자들에게 물어봐도 예. 그 전문을 읽고 나면은 스스로 우울해지더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맞아요. 사인이 종현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유서를 읽고 보면 우울한 기분이 든다는 거죠. 맞아요. 전문을 네. 공개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고 이 유서 전문이 이제 그 종현 군의 친한 친구이면서 역시 아이돌 그룹인 디어 클라우드의 보컬리스트인 나인이 자기 자신 인스타그램에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현 씨가 그 친구한테 맡겨놓고 목숨을 끊는 거라서 이렇게 공개가 된 거죠. 그게 유서를 아마 사망하기 한 열흘 전에 이미 준 거예요. 열흘 전에. 그래서 뭐 자기 나름으로 가족들과 노력은 했다 그러는데 예. 어쨌건 이 유서를 공개한 데 대해서는 유족과 상의 끝에 유언에 따라서 이제 올렸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전문가들이 이게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유서 공개가 뭐 현행 법률상 저촉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경찰이 공개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유서 공개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유서를 받고 그 나인이라는 가수가 일단은 가족들에게만 알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밝힌 대로는 그렇고요. 경찰도 이를 확인하진 않았어요. 나인에게 준 유서와 사망 직전에 누나에게 보낸 유서가 동일하다는 것만 확인하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일단 공개 자체가 법률적인 저촉은 안 되지만은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지낸 박종익 국립춘천병원장은 유서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걸 왜 사회가 그걸 다 알아야 하느냐.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 유서는 공개하면 안 된다. 그건 가족들에게만 남겨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특별한 이유가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학습 효과. 어떤 의미의 학습 효과일까요? 뭐 그 자체가 이미 별로 안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언급을 일종의 하겠습니다. 베르테르 효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자살보도 근거 기준 2.0을 제정하는 데 앞장선 서강대 헬스 커뮤니케이션 그 유현재 교수는 전문가들은 종현의 죽음보다 유서 공개가 더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서의 개인의 우울이나 그런 게 너무 절절해서 자기 투영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문구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혹은 가족이 유서 전문을 공개한 것도 좀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도 이거를 대서특필하고 전문을 다 공개한 그 언론 보도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이제 사망 사건 이후에 모니터링을 한 결과 종현의 사망 이후 자살의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센터 관계자들은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들은 보도를 많이 자제하고 있다. 종편과 인터넷 매체들이 구체적인 사망의 방법과 도구를 자세히 설명하거나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중계방송하듯이 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뭐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들겠는데 예를 들어서 2017년 1월부터 종현의 자살 사건 이전 일까지 갈탄 그리고 자살이라는 거로 검색된 기사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종현 사망 사건 이후에 사흘간에 100여 건 이상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갈탄, 자살 이런 검색어가 전혀 입력되지 않았었는데 그 후로 확실히 늘어났다. 그리고 경찰이 너무 쉽게 사망의 도구와 방법을 언론에 공개했고 이를 언론 매체들이 너도 나도 공개한 데 이어서 종현의 유서까지 공개되면서 이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심지어 일부 인터넷 매체들의 경우 종현군 사망 기사에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하고 있는데 배너 광고가 많이 붙으면서 이게 중앙자살예방센터의 모니터링단이 기사를 다운로드 받을 때 컴퓨터가 다운될 정도로 광고가 많이 붙었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리한 연예인 사망 기사를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선정적으로 흐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명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 권리 측면에서 보도를 아예 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살을 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게 언론 자유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통제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긴 합니다만은 이건 생명에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언론 스스로 이거는 자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사실
이 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김현정 앵커 얘기한 대로 예.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거나 아니 이런 파급 효과에 주의해야 된다거나 이런 용도로 일부러 인용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일반 일반 국민들에게 전문을 다 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저희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인터뷰의 방향, 그러니까 보도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 연예인들의 특히 아이돌, 어린 친구들의 이런 자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방법을 세우는 것, 대책을 세우자라는 쪽에 집중해서 그리고 이 우울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집중해서 방송을 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갔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19일 KBS 메인 뉴스에서 종현 뉴스 공개 유서의 공개 리포트를 본 한누리꾼이 예. 이런 글을 올렸어요. 종현 뉴스가 뉴스에까지 나올 필요가 있을까? 공개된 건 알지만 언론이 이를 되짚을 필요가 있나 싶다. 고인을 그냥 편히 보냈으면 한다. 이런 글이 올라왔고요. 예, 예. 전문가들 이 삼성 서울병원의 전홍진 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연예인의 정신건강에 관해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나라 K-팝이 성공했는데 그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얼마나 예, 잠도 못 자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런 부분들. 예. 미국에서는 영화 배우들이 힘든 배역을 맡을 때 예.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시스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사실 그 언론 매체들이 특히 종편들이 좀 릴레이식으로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권현철 기자 네. 가시기 전에요.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녀가 힘들어한다는 문자가 저 어제부터 꽤 많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 부모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게 좋겠는지 그 팁을 하나 주세요. 그 무조건 뭐 말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모가 일단은 얘기를 하도록 그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들어줘야 되고 들어줘요. 또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루 종일 SNS를 보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이런 걸 좀 자제시키고 뭐 자녀들이랑 외식을 하거나 그러면서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안 되면은 전문가의 도움, 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거나 하는 게 중요하다. 너 왜 그러니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혼낼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이렇게 오늘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흘 뒤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진짜 크리스마스가 오긴 왔나 싶을 정도로 캐럴이 거리에서 거의 들리질 않습니다. 새로운 캐럴 음반이 나왔다는 소식도 드물죠. 그런데 국민그룹 G.O.D의 김태호 씨가 캐롤 음반을 발표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반가운 목소리 김태우 씨와 함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느껴보죠. 가수 김태우 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김태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김태우입니다. 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캐롤 음반 만드느라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캐롤 음반을 김태우 씨가 냈다는 소식도 반갑지만 저는 그 음반을 보니까 기존의 캐롤을 리메이크한 게 아니라 창작 캐롤이네요. 일단은 네 곡이 이제 창작곡이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헐리데이라고 노는 날. 예, 맞아요. 약간 이렇게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가사를 보면 주님, 하나님, 뭐 할렐루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진짜 캐롤인 거죠. 진짜 캐롤. 그러니까 성탄의 진짜 의미를 되새기는 캐롤집을 하나 좀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내신 거. 제가 이따가 좀 들려드릴 건데 게다가 이 수익금 일부는 좋은 일 하는데도 계획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뭐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어떤 일? 이제 수익금은 그냥 이제 기독교 발전에 쓰였으면 좋겠어서 기부하는 걸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네, 정말.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말이죠. 크리스마스 하면 예전에는 한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울려 퍼졌어요. 정말 축제답게. 김태우 씨는 어린 시절에 어떤 캐롤 제일 많이 부르셨어요? 뭐 저는 사실 팝을 많이 들어가지고 팝을. 네, 보헤미의 Last Christmas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뭐 이런 거는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고.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지금도 이제 어린 시절에 들었던 캐롤 떠올리면 몇 개가 떠올라요. 뭐 심영래 씨가 부른
달릴까 말까 이거 아시죠? 그럼요. 저희 세대죠. 알죠. 네. 김미화 씨 그 스리랑 부부가 부른 뭐 음맥이 주고 이런 네, 이런 캐롤. 가수 김태우 씨 캐롤 음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김태우 씨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가장 행복한 기억? 어느 해의 크리스마스가 떠오르세요? 어렸을 때 역시 어렸을 때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믿을 때 지금은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정말 한 달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제가 그 킹 라이온이라는 로봇가 있어요. 사자 5마리가 합체하는 로봇이에요. 킹 라이온 예. 그거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비쌌어요. 비싸게 생겼네요. 5마리가 합체하는 거면. 네, 그걸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제가 12월 초부터 세상 자기 전에 정말 기도를 하고 잔 거예요. 그 기억도 사실 행복한 기억이죠. 선물,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물론 이제 행복했지만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아버지가 그 선물을 갖다 놓는 걸 제가 깨다가 봤어요. 아유, 킹 라이온을. 아이고, 부시럭거리셔. 부시럭. 제가 그걸 깨가지고 그때 알았죠. 이게 아빠가 주는 거구나. 네. 지금 저 라디오를요 아이하고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살짝 볼륨을 줄이셔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요거는 그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거죠. 그러니까. 김태우 씨 이제는 새 아이 아빠시잖아요. 네네. 지유리, 소유리, 해유리 이렇게. 네, 맞아요. 예. 그 세 남매의 산타 할아버지는 당연히 선물 준비를 마치셨겠죠? 저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양말에다가 이제 준비를 해놨죠, 저는.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가. 큰일 나요. 전화를 드렸어요. 잘하셨어요. 김태우 씨 덕분에 캐롤 얘기하다가 성탄절의 추억 얘기까지 잠깐이라도 할 수 있어서 참 흐뭇한 시간이었는데 내년이면은 G.O.D 데뷔 20주년이잖아요, 김태우 씨. 그러니까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놀라워요. G.O.D가 20년? 이야, 이거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진짜 오래됐네요. 진짜 본인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제 20년 된 가수야. 이런 얘기들 좀 나누세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진짜 20년이 흘렀고 준이 형이 50살이 되고 제가 이제 어느덧 40살을 코앞에 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격세지감을 좀 느끼면서 얘기를 하죠. 참 이 멤버들이 또 팬들이 예전에 그 예쁜 마음 그대로 가지고 20년을 지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인지 G.O.D에서는 G.O.D 멤버들은 항상 역대급 20주년 만들겠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이게 참 사람이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기대감이 너무 높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맞아요. 네. 정말 좀 기억에 남고 그리고 오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좀 만들어야죠. 그래요. 네. 이 소식 자체가 우리 G.O.D 팬들한테는 굉장한 선물일 것 같고 아무쪼록 김태우 씨, 이 새 캐롤 음반 가운데 한 곡만 딱 추천하신다면 어떤 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으세요? 사실은 제가 한 곡만 불렀어요. 크리스마스 러브 요거. 네, 크리스마스 러브 이제 타이틀곡이고 제가 불렀고 나머지 곡들 또 주위의 친구들이 또 도와준 음원인데 그래도 제가 부른 거를 그래야죠. 들어야죠. 그리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연말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되게 막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누다 보면 이게 바이러스처럼 엄청나게 퍼지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죠. 사랑이 좀 넘쳐나는 연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성탄절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곡의 제목이 크리스마스 러브. 김태우 씨의 새 캐롤 음악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김태우 씨.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네. 김태우 씨의 새 캐롤 음악 크리스마스 러브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우리 모두 모여서 이 기쁨을 함께 즐기네. 우리 맘에 온 걱정들은 흰눈처럼 녹아내렸네. 유난히 빛났던 어둠 속의 별빛